조중동 그다음에 이제 진보 언론까지 그렇게 계속 비슷한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니까 그렇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는 안철수 씨도 지난 대선에 나왔을 때 정치를 뭘 잘 모를 때에도 이제 친노랑은 같이 못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안철수 씨도 기본적으로 참여정부 실패론에 기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한겨레에게 묻고 싶어요. 참여정부가 뭘 실패했는지. 한겨레가 근데 아니. 아니 근데 한겨레가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한겨레에도 다양한 기자들이 물론이죠. 있고요. 예, 또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지가 않은 게 조선일보도 심지어는 굉장히 다양한 생각이 있더라고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조선일보하고 비교를 하면 기분이 확 나빠지는데요. 거기는 사주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방침을 이렇게 보도하자. 라고 정하면 일사불란하게 간다고요. 한겨레가 어떤 사주가 있어서 한겨레는 이 방향이야 라고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는 구조상 불가능하죠. 근데 저는 안티조선 운동이 조선일보의 품질을 굉장히 올렸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노무현 정부 때 대연정을 제안할 때 그때 언론 10개를 제가 다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보면 가장 다양한, 그러니까 그 대연정에 대해서 가장 다양한 의견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라든지 이런 의견을 외부 필진에게도 받고 내부에서도 쓰고 한 것이 가장 많았던 게 조선일보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진보 언론도 거의 감정적인 막말 섞인 그런 칼럼이나 사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나마 한겨레는 조금 덜해서 제가 그래도 괜찮은 언론으로 뽑아서 좀 칭찬을 해줬지만 제 책에는 근데 그 다양성이 없었던 것은 한겨레도 똑같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자들이 오히려 조선일보는 안티조선 운동을 그 생각해서 상당히 다양성을 지면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반대자들이 신문의 품질을 올려준 데 반해서 이제 저는 사실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참언론 운동을 하면서 한겨레 뭐 참언론 상도 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청와대 근무하면서 1년 만에 제가 나가게 된 게 경향도 그렇고 한겨레도 그렇고 저더러 자꾸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공직이라는 건 진짜 희생과 봉사로 하는 건데 내가 뭐 권력을 있다고 쓰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었는데 그럼 나가지 뭐 내가 여기 있는 게 뭐가 좋아 하면서 근데 그때 얼른 안 나갔거든요. 나가셨어야 돼. 왜냐면 저는 조기숙 때 청와대 홍보수석 이게 참 고맙고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어려운 주제 토론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원포인트 개헌하고 그다음에 취재지원 선진화 시스템. 아무도 안 나가 제가 나갔거든요. 그때 그 다음 날 조기숙 홍보수석이 전화가 왔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참 잘 보셨다고 칭찬하더라. 어제 잘했다. 이렇게 저한테 칭찬을 해주셨거든. 그럼 칭찬을 계속 해주셔야 되는데 없어졌어 중간에. 계속 하셨어야지. 조중동이 그런 건 이해가는데 한경호는 왜 소위 그 노무현 혹은 문재인에 관해서만은 그렇게 관대하지 않은가? 혹은 관대하기까지 바라지 않는데 지나치게 야박한가? 제 생각에는 진보 언론이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양심 결벽증.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그 순수한 마음으로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때문에 권력이니까, 노무현도 어쨌든 권력이니까, 그리고 문재인도 진보 쪽에서는 제일 1등이니까 우리가 견제해야 돼. 이런 마음이 저는 제일 크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고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라고 편드는 거야? 이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지나쳐서 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욕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편도 이렇게까지 공격할 수 있는 정도의 객관성을 확보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오버하는 거죠. 제가 그거 일관되게 유지되는 흐름이에요. 제 사실. 코너예요, 제 코너. 저도 질문 좀 하자고. 그게 항상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요즘 논리는 그리고 그거를 보수는 너무 잘 이용해. 조용히 좀 하세요. 요즘 말하고 싶어. 노무현과 문재인을 갈라치기 하더라고요. 그 논거가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2002년도 때 노무현은 패권이 없었다. 당내에서도 비주류였고, 그래서 노무현은 그래서 이인재와 진짜로 싸워서 이겼다. 근데 지금의 문재인은 당내 최대 세력이고 이미 패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과 문재인은 다르게 우리가 취급해야 되고, 그래서 문재인을 공격하는 거 비판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지금 이렇게 지금 논거를 하나 새로 만들었다고요.
진보 언론에서. 왜 그러냐? 네, 첫 번째로는 저도 동의하고요. 100%.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이념적 갈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진보 운동은 사실 시민권 운동부터 시작됐는데 1세대 시민권 운동이 참정권을 찾는 운동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세대 시민권 운동은 이제 노동자들이 투표권을 갖는,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 평등 이런 걸 추구하는 게 2세대 시민권이라 그러면은 이제 3세대 시민권은 어떤 참여의 욕구, 일상 속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진보 언론이 2세대 시민권을 추구한다고 봐요. 경제적 평등.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서구 유럽에서의 어떤 그 역사적 변화를 본다면은 딱 20세기의 좌파죠. 그러니까 한겨레만이 아니라 경향도 그렇고 오마이뉴스는 참여정부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말로 가면서 이제 똑같아지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물어봤더니 이제 민노당 당원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오마이뉴스에.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구잡하고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21세기 참정권 참여민주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어디 있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20세기 우파는 이제 기업가와 어떤 경제 성장을 지지한다면은 좌파는 이제 분배와 그다음에 노동자의 이익을 옹호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21세기 오면서 이게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면서 이들이 이제 21세기 시민 계급이고 서양에서는 이들을 크리티컬 시티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비판적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서 20세기 좌우 개념이 없어집니다. 왜 없어지냐면 21세기 시민은 주로 화이트 칼라거든요. 컴퓨터를 쓰는.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들이 그 권력을 갖게 되면서 21세기 이제 진보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실용적인 사람도 있고 이게 개념이 없어요. 20세기 그 좌우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21세기 시민들이 결국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들인데 노무현과 저는 좌파 언론, 구좌파 언론 간의 이념 갈등? 여기에서 용서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노무현이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해서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념 갈등이 제가 말하는 두 번째고 뭐 한 6가지 이유가 되는데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권력의 사유화라는 면에서 조중동 못지않게 진보 언론도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활용해서 감정적으로 기분 나빴던 거 또는 이념적으로 틀린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거죠. 정치적 보복. 그거야 뭐 진보 보수 상관없이 기자들이 자기가 가진 권한으로 마음에 안 드는 후보를 좁힐 때 있죠. 진보는 양심적이니까. 지면의 사유가 있죠, 분명히. 예. 보수처럼 그렇게 권력의 사유화를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저를 홍보수석 나가라고 했던 이유도 그렇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니까, 뭐 문재인 캠프에서 뭐 한 자리 얻으려고 이렇게 세게 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정봉주 의원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권력의 사유화를 하는 곳인지 제가 뻔히 아는데 이런 얘기 안 해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한겨레한테 밉보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정말 한 자리를 하는 게 목표라면? 저는 한 자리 하겠습니다. 원하는 자리가 뭐예요, 의원님은? 대통령 선거 운동할 때까지 한 자리를 하고 대통령이 당선되면 호련히 또 떠나야지. 선거 운동할 때 도와주겠다. 네, 선거 운동할 때 한 자리 하겠다. 무슨 얘기가 또 까먹었네. 권력의 사유화 얘기하죠.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한겨레 몸담고 있지만 한겨레 보도, 논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잖아요. 아쉬운 대목도 있고. 근데 이제 권력의 사유화라는 대목에서는 아까처럼 우리가 무엇을 사유화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사유화하면 사주를 위해서 아니면 편집국장을 위해서 누가 사유화해서 그걸로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라는 물음표가 들어요. 근데 저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은 저는 동의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호호가 있잖아요. 나는 저 후보가 싫어요. 그렇지만 기자는 개인의 싫고 뭐 좋음을 떠나서 그 후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저 사람이 싫으면 그 논조에 그게 들어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 감정이 지면을 통해서, 지면의 사유야죠.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하신,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싫으면 싫다고 말하지 않고 다른 이유를 갖다 대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는 지면의 힘을 빌어서 그 기자의 권력은 맞죠. 근데 따지면 2012년에 총수랑 나랑 얼마나 욕먹었어요. 그 단일화 국면에서 말 한마디 하면 저 새끼 문재인 편이다. 이쪽에서 또 한마디 하면 저 새끼 안철수 편이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둘이 그때 먹은 욕이 평생 먹을 욕 다 먹었을걸요? 뭐 저는 기억나지 않아요. 나만 먹었네, 나만. 그러면 문재인을 그렇게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한 경우에. 그러면 그거는 문재인의 인격 문제거나 아니면 대인 스킬 문제거나 아니면 뭐 기자를 다루는 뭐 어떤 노하우의 문제거나 그런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21세기의 그 균열은요, 문화예요. 문화적 균열인데, 탈권위주의와 권위주의의 대결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네.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이제 소통을 중시하고, 그래서 노무현이나 문재인처럼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20세기 보수와 그 우파와 좌파는 둘 다 집단주의란 면에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집단주의는 뭐냐면 권위주의를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겨레가 그렇다는 거잖아. 한겨레가 따른 거예요 지금 계속.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 기자 사회의 그 시스템. 그러니까 가르치고 이게 도제식으로 이렇게 하는 시스템, 선후배 기수 그런 이게 면이 없다고 할수 굉장히 없을 것 중요한 같아요. 이 조직 문화에서는 권위주의에 익숙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탈권위주의적인 사람이 우습게 보여요. 그러니까 권위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좀 힘있어 보이고 무서운 사람한테 민주당 보세요. 김종인 씨 들어왔는데 끽 소리도 못하고 선거하잖아요. 공천을 그렇게 해도. 그때는 공천권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 문재인은 당대표로서 공천권을 가질 수도 있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탈권위주의적인 사람은 안 무서워.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주의의 사실이에요. 핵심은 뭐냐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그 강자에게 약하고 한마디로 약자에게 강한 게 권위주의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한겨레가 떴다는 거 이게. 아니,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친노들이 까칠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대표도 그렇고 언론 관리를 잘 안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맞아요. 조중동 같이 사주가 확실하게 있는 그 신문 언론들은요, 언론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언론의 역할은 공익적이에요. 근데 취하는 이득은 사익이거든요. 사주에 호주머니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사주가 없는 한겨레하고는 좀 다른 건데, 왜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같은 걸로 뭉칠 때가 있냐. 이 지금 문화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바로 그거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그들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조선일보든 한겨레든 기자들이 쓰는 언어, 용어 또 문화가 그들만의 언어, 그들만의 문화가 있어요. 여기에 이탈하면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새누리당이 됐건 민주당이 됐건 노무현 대통령은 그들만의 문화, 그들만의 언어에서 비켜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은 많이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면 조중동한테 공격을 받으면 저는 그러려니 해요. 근데 한겨레, 경향 이런 데서 공격을 받으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품격 있는 언어를 쓰지 않는다. 이걸로 실제로 한겨레에서 사설까지 썼어요, 저를.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떠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설을 정도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고 본인들하고 문화와 언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두들기는 거예요. 그 권위주의의 핵심이 또 엘리티즘이거든요. 근데 이제 젊은 기자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겨레 좀 연배 있으신 분들은 다 명문대 나오시고 엘리티즘이 있으세요. 이거 한겨레 방송이거든요. 한겨레 방송. 그건 아시죠? 아, 그래서 제가 한겨레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와서 다른 진보 언론 얘기를 하면 그렇죠, 진정성이 그렇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는 엘리티즘과 그 피플리즘의 대결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좋아도 좋아하는 척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좋아하는 척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쓰면서 꼭 균형을 잡아야 하니까 뭔가를 비판거리를 끌어와서 빌려 쓰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 기억에 2000년 정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모든 언론사 조사에서 1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조사가 아마 한겨레 20일에서 차세대 정치 지도자 조사
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1등을 했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거 노 대통령 기억하시고요. 기억하시죠? 그것 때문에 대통령 됐다고 생각하시고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당선되자마자 또 회사로 오셨잖아요. 네가티브가 제일 작았대요. 노무현 후보가. 1등일 뿐만 아니라 네가티브가 제일 작아서 한겨레 그 조사 덕분에 내가 대통령 됐다. 그래서 한겨레를 제일 먼저 방문하셨어요. 저는 그때 와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비주류로 시작해서 대통령 됐다. 당신들도 비주류로 시작하지 않았냐. 당신들도 주류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항상 비주류였기 때문에 기댈 곳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아무도 기댈 곳을 제공해주지 않았던 거지. 왜? 이 진보 매체는 말했잖아요. 니네 같은 편이라서 편들어주는 거지 라는 소리를 듣는 게 자기한테는 더 중요한 거예요. 안 듣는 게. 그때 제가 이제 임기 말에 기자들이나 이런 시민단체 분들을 만나면은 빨리 정권이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용소리 좀 그만 듣게. 그러니까 그 강박이 있어요. 그 조선일보가 계속 친정부 매체 무무모 그러니까 한겨레 경향신문을 계속 친정부 매체라 그래요. 그다음에 친정부 방송, 그다음에 친정부 시민단체 이러니까 정말 이분들이 어용 컴플렉스에 거의 미칠 지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사실 많이 이해를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정권 교체를 앞두고 지금까지도 이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이러는 걸 보면 이게 이제 이거는 하나의 굳어진 화석이 돼가지고요. 비판의식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싫어하지 않으면서도 그게 정석이야. 그게 스테이터스 코고 여기서 벗어나면 뭔가 일탈이 돼서 자기 검열을 하는 이중잣대로 가는 거예요. 원칙이 없어요. 근데 저는 제일 불만인 건 사실 문재인 후보예요. 이중잣대 내면화. 철저히 내면화해서 친노 다 해체했어요. 제가 왜 밖에서 이러고 다니겠어요? 안에서 도와줄 일이 없으니까.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그게 가장 효과적인 공개라서 계속 욕먹어요. 패권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해체해도 소용없는 짓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옳건 그르건 간에 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 주변의 사람들 쳐내고 막 그런다고. 실제 자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옆에 패권도 없어.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하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은 이제 교수님 말씀 중에 새겨들을 내용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방금 하신 말씀처럼 그 화석화돼서 뭐 반문 매체다. 라고 생각을 혹시 하신다면. 전혀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문재인 대표가 정말 패권이라는 걸 좀 가져보고. 그리고 진짜 이 권위주의 문화에서는요, 강자에게 약해요. 권위주의 문화를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앉아! 이렇게 하고, 어디 앉기 싫습니까? 이거 말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그게 없어서 좀 힘드셨는데, 저는 문재인 대표도 이런 식으로 계속 가시면, 대통령이 돼도 굉장히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문 대표는 근데 성격상 그거 못해요. 나는 진짜 잘해. 청래당도 내가 총재야. 내가 다 시키고 명령하고 막 지휘해. 근데 문 대표는 그거 안 돼요. 그게 그 양반의 매력이자 지금 정치적 맞아요.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문재인은 사람은 안 무섭지만 하는 일의 결과는 무서울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보다 저는 더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노무현 대통령은 말로 다 싸우시고 실제 뒤로 무서웠던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문재인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원칙주의자거든요. 그래서 말로는 안 싸우고 싸울 줄도 모르지만 원칙을 지키다 보면 결과로서는 훨씬 더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오늘도 제가 미장원 잠깐 갔더니 그 미용사들이 다 모여서 정치인들 다 싫지만 문재인은 특히 싫대요. 그러니까 정알못들이 정치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종편 TV 그 조중동 한경호를 봐도 다 부정적인 게 문재인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좋아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그래서 요걸 제가 그 책을 써서 그 제가 이번 대선에 기여할 수 있다면은 이 부당한 왕따를 좀 그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뭐 인세는 전액 그 노무현 재단 기념 그 회관 알겠습니다. 짓는 데다 기부를 하겠습니다. 책 제목 정했어요?
그 특치님들이 정해줬는데 왕따의 정치학으로 하라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